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은 착오 부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착오, 사기강박,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 효력 부분,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대리압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착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전에 두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이거는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 불일치, 그리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 못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착오의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착오를 현행 민법에서는 요건이 일단은 이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부분 착오가 있어야 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인식을 하셨겠지만, 이 착오의 경우에 왜 이걸 무효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느냐. 우리 민법이, 현행 민법이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정주의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거래 안전을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의사표시를 한 자를 보호한다. 착오를 이유로 만약 이걸 무효로 규정해놨다는 얘기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의사주의에 따른 거예요. 일단은 불일치했다,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효과를 발생시켜주겠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럴 때는 취소를 해서 무효로,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어서 표의자를 보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에 이렇게 취소를 했을 때, 당사자 간에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이 착오의 종류. 그리고 요건 중에서 이 중요 부분이 도대체 뭐냐. 판단 기준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지? 다의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조문을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객관적 이중 기준입니다. 주관적으로도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둘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중요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 박사학위를 따려면 뭐예요? 이것들을 유형화시키겠죠. 이러이러한 케이스에는 중요 부분으로 대해서 취소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과실은 과실인데 뭐가 중대한 과실이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과실 많이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라면 처음 나오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법률행위, 그러니까 지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 뭐 매매 계약이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 종류를 고려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 계약이냐? 매매 계약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다. 임대차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단지 이용하게만 만드는 것이다. 라든가 등등 법률행위 종류라든가, 또는 당사자의 직업, 표의자의 직업이 뭐냐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그만 주의를 했더라면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텐데
현저히 부주의해서 깜빡해서 보통 사람은 그 정도 주의는 기울이는데 이 사람은 특이해서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는 것들을 간간했더라.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판례는 누가 지는가? 상대방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법률행위 착오의 개념하고 종류를 봅니다.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는. 착오 유형,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가 안 돼요. 표시를 잘못한 거야. 1억이라고 쓸 것을 공을 하나 빼버렸다든가, 하나 더 쳐버렸다든가, 뭐, 번지수를 잘못 적었다든가, 말을 잘못해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내용상의 착오입니다. 뭐, 미국 US 달러하고 홍콩 달러하고 같은 줄 알고 US 달러로 적을 것은 뭐 홍콩 달러로 적어도 되겠지 하고 홍콩 달러로 적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건 내용상의 착오. 뭐 N하고 위엔하고 같은 줄 알고 뭐 1엔이라고 쓸 것을 10엔이라고 쓸 것을 12엔이라고 중국 앞에 그걸로 기준으로 써버렸다든가 이런 것들 내용상의 탕의 착오 문제입니다. 문제는 동기착오예요. 이게 시험에 자주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기착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아요. 실제로 판례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동기착오는 다수설에 의하면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부분이다. 이건 법률에 영향을 미쳐버리면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 불일치 이걸 착오의 개념으로 본다는 통설이에요. 보는 통설에 의하면 동기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뭐 그린벨트가 해제된 줄 알고 그 땅을 샀어요. 잘못된 정보야. 대부분 이런 거겠죠. 전전력이 들어선 줄 알고 매입을 했더니 아니더라. 방패장이 들어선 줄 알고 빨리 팔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잘못된 정보였더라. 그래서 매매계약 그 자체에는 착오가 없어. 그런데 그 법률행위를 하는 이후 동기가 착오했어. 뭐 아이가 뭐 하버드에 합격한 줄 알고 토지를 내놨는데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알고 한 것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이건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이 됐을 때는 이건 착오 문제로 봅니다. 물론 우리 판례는 합의까지 동기착오로 우리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자라는 합의까지 필요가 없어요. 표시만 되어서 내가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산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걸 잘못 알았다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착오 가장 많으니까 판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잘 숙지를 하고 법률의 착오, 법률 내용을 잘못 알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많이 있겠죠. 이것도 착오 문제입니다. 이제 표시기관의 착오하고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는데 뭐 여기 기관이라는 건 사자를 얘기하는 사자. 다음에 이제 대리와 관련돼 있어요. 이건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표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갑이 의사표시를 완성을 하지 않고 완전히 뭐 서류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한 경우예요. 그래서 야, 을아, 병아, 너 을 아저씨 집에 가서 아저씨가 아빠가 X 토지를 10억에 판다라고 가서 알려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가서 이제 계속 10억에 101번지를 판다. 이래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아저씨 집에 갔어. 배를 누르는 순간 10억이 1억으로 다운돼 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가 X 부동산을 1억에 판다고 합니다.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게 표시기관. 그래서 이 표시기관의 착오는 뭐하고 같아요? 표시상의 착오하고 같죠? 표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착오 문제입니다. 착오 문제. 근데 이제 전달기관은 뭐냐면 서류를 완전히 작성해놔.
아빠가 X 부동산을 10억에 병에게 판다라고 아들 을에게 야 이거 아저씨 집에 갖다 줘라. 그래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예전에 왔던 그 한번 여러 번 간 기억이 있는데 이제 뭐 엄청나게 뭐 건물도 들어서 그래서 헷갈린 거야. 그래서 집을 못 찾고 엉뚱하게 무의 집으로 가서 전달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착오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에 부도달 문제가 됩니다. 도달되지 않아요. 이 효과 자체가 아예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이건 효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시기간의 착오와 전달기간의 착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이제 법적 취급에서 원칙적으로는 뭐 고려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표시가 됐다 했을 때 법률행위 내용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까지 필요 없다.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발된 동기착오. 상대에 의해서 그 착오가 유발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표시될 필요도 없겠죠. 바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이 되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가령 뭐 어떤 공원부지 대구에서 그 사건인데 자기 토지가 지금 공원부지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있는 부지만 시에 기부 체납하면 그걸 이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제 원래 법률 규정은 그건데 공무원이 그걸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있는 그 건물이 있는 전체 토지를 이제 기부 체납해야 이 시설로 공원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또 토지와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거고 그 공원 내에서 장사를 하면 엄청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 토지를 기부 체납한다고 그냥 증여를 해버렸어요, 시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법률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착오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시의 공문에서 착오가 유발됐죠? 유발된 동기착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취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도 취소할 수 있겠느냐. 나머지 부분 그 건물이 있는 그 토지는 유효하게 기부 체납한 걸 하고 나머지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일부 취소도 가능하느냐.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 당사자 간의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요건 있죠? 요건.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인데 이중기준인데 객관적, 주관적.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표의자가 이런 불일치를 알았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주관적으로는 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또 봐야 돼요. 일반인이 그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를 일으킨 자의 입장에서도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만약 알았다면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게 객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 둘 다 이렇게 된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럼 어떤 게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그 유형화가 되어 있어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 현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겠죠. 우리가 슈퍼에서 뭘 산다든가 할 때는 뭐 매수인이 누군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법률행위 내용 중에서도 가령 뭐 채무에 있어서 보증을 선다든가 증여, 무상으로 이렇게 재산권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동일성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 아주 내가 영위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고용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겠죠.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A 토지인 줄 알고 샀더니 뭐 B 토지라는 경우.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가령 뭐 소비대차인데 무이자 소비대차인 줄 알았는데 가령 이자부라든가 뭐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증여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증여인 줄 알았는데 매매라든가 뭐 이런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겠죠. 관련 판례 보니까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고 성질의 착오, 사람의 성질의 착오, 그리고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토지 경계 현황 이거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그리고 법률 상태,
가령 뭐 하천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고,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것.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안 되고, 목적물의 시가. 시가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뭐 지적, 면적.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요 부분에 대한 판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중대한 과실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표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입증 책임 부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대한 과실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 보니까, 공장 매입 사건. 공장주가 공장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 공장이 잘 돼요. 그래서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이제 공장을 넓히기 위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 이럴 때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매입했다. 뭐 동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걸 표시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공장 매입을 위해서 샀다. 그러면 이제 동기 착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착오 문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겠느냐? 중요 착오는 당연히 되겠죠. 공장주는 그걸 공장을 못 지었다면 안 샀겠죠. 일반이 공장주였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중대한 과실.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장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뭐 완전히 재산을 날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공장주라면, 최소한 공장주라면은 전문적으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상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계획 이용 확인서를 구청에 가서 떼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해서 공장을 못 지게 됐더라.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부분을 사들여야 된다. 그래서 공장 매입 사건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긴 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 못한다. 다음에 보면 그 고려청자 사건 있죠. 고려청자 사건. 고려청자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이 골동품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조예가 있는 사람이야. 전문가는 아닌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야. 그래서 골동품을 많이 수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자기는 자격증은 없지만 실력을 엄청나게 과신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딘가는 뭐 진품 명품이 나오는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고려청자라고 하고 1억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자기 이제 식견으로, 이건 분명히 고려청자다. 전문가한테 안 알아봤어. 알아보면 뭐하나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천 도자기야. 1년 전에 제작이 된 이천 도자기더라. 5만 원짜리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중요 부분은 그러겠죠. 지 입장에서 일반이 그 사람 입장이라면 안 샀겠죠. 1억이나 주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한 것 아니냐. 전문가에 알아보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봅니다. 판례는. 전문가에게 알아보지 않는 것은 자기의 그 전문적인 식견을 과신해서 하는 부분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어서 1억을 찾아올 수 있다. 도자기 주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규정과의 그 관계에서 사기와 착오. 사기와 착오는 다음에 나온 사기하고 착오는 상대방이라든지 제3자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 없이 그냥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간섭에 의해서,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가 다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 하나로 선택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다만 되어 있죠. 서명날인의 착오 같은 게 서명날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일자무식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연대보존 계약서를 갖다가 이거 뭐 별것 아니니까 사인해라. 그래서 이름 좋고 연대보존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착오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또 사기죠. 기망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착오에 의한 109조를 적용할 것이냐, 110조를 적용할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 판례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서명착오인 경우에 꼭 외워두세요. 서명착오인 경우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적용한다. 빨간 걸로 별표를 해놓으시고 기억하시고, 하자담보 책임과에 관련해서 담보 책임은 넓은 의미의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경매인 경우 또는 채권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데, 이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할 때는 이건 물건에 관한 목적물에 관한 담보 책임을 얘기를 할 때는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착오를 일으켰어요. 이게 보니까 금이, 벽에 금이 15cm나 이렇게 나 있어요. 그걸 베니어판으로 싹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매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될 수 있죠. 그걸 알았더라면 안 했겠죠. 그리고 다 둘러봤어. 현장 임장활동을 했어. 그런데도 발견 못해서 쉽게 누구라도 발견 못해. 그러니까 이에서 요건을 갖춰서 취소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매의 유상성에 의해서 법정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짜로 가져온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완벽한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줘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자 있는 물건을 가져왔어. 그랬을 때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나의 어떤 그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 선의 무과실이다. 몰랐다.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몰랐다. 이게 선의 무과실이죠.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는 그럼 어느 걸 적용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담보 책임만 이렇게 담보 책임을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이건 일반 규정으로 보고, 그래서 담보 책임 규정만 적용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다음에 해제와 착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계약법에서 해제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해제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해제인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인 경우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이니까. 그런데 착오인 부분에는 우리가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했으니까 경과실인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다르게, 독일 민법은 착오인 경우에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그 조항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자들이 논란이 있고 판례가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착오인 경우에는 우리 학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맞지 않느냐.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계약을 실효를 시켜서 물어 돌렸는데 이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목규정이 없다. 독일 민법과 다르게.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랬을 때는 상대방이 내가 채무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법률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착오가 있었다. 라고 요건을 입증해서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그럼 난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한 법률행위도 상대방은 착오가 있었다 했을 때는 착오를 이유로 자기 의사표시를 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별표를 해놓으시고 잘 기억을 하세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됩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양보하면 그거 화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양보해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계약이 화해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분쟁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고 뭐 취소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화해계약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화해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죠. 뭐냐면 화해 당사자 자체에 착오가 있어버린 경우였어요. 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이 아니라 병이 나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더라. 그런데 내가 갑하고 어떤 화해 계약을 했다. 당연히 그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자격에 대해서 착오라든가, 그리고 분쟁의 목적, 유의사항, 어떤 가령 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하고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효과 의사 결정 과정에 자유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 사기, 둘, 강박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인 경우. 그리고 이제 이게 이 10조를, 110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게 107조, 108조, 109조는 전부 1항, 2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항이라는 게 있어요. 2항. 이게 뭐냐면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다른 부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의 요건, 뭐 기망행위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과실 있는 경우에 사기인 경우에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고의가 있어요. 일부러 해야 돼, 일부러. 그런데 2단의 고의가 뭐냐? 상대방의 내가 이런 사실이 아닌 사실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하는 게 이게 사기입니다. 그릇된 관념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죠. 전철역이 들어서지 않는데, 뭐 가문에서 전철이 들어선다고 했어. 여기만 가지고는 안 돼. 이해할 때, 이 사고를 일으켜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자가 착오를 빠뜨려서 법률행위를 하게 만드는 이 두 개의 고의가, 2단의 고의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기사를 자기 공명심에서 기사를 허위 기사를 쓴 경우, 그걸 믿고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이 후에 이게 고의가 없다고 해서 사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기망은 뭐 속이는 일체행위죠. 기망행위.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질서에 위반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령 뭐 우리가 전철에서나 또는 야시장에서 어떤 허접한 물건을 백화점 물건이라고 속이고 샀다, 속여 팔았다, 이런 경우 위법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세일즈먼 스테리라 해서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상품에서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가령 뭐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사기 세일한 경우가 있죠. 요즘도 많이 합니다. 원래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올려놓고 50% 세일해서 100만 원에 파는 거야. 정가에 파는 거 원래 그 가격에 파는, 정가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만 원 하면 안 사. 근데 200만 원에도 50% 세일 100만 원 파는 사요. 이게 가격이 어떤 매입에 있어서 결정할 때 가격이 대단한 어떤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속였다. 예전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어서 예전에 뭐 미도파나 뭐 현대나 롯데나 한번 다들 혼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착오에 빠져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다. 착오에 빠진 거하고 법률행위가 이게 단절돼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박을 해서 외포심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고의. 공포심에 빠져서 법률행위를 시키게 하려는 고의. 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박이 있어야 돼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되는 일체행위를 강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가령, 위법성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로, 지금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너 정말 안 갚으면 내가 고소할 거야. 그래서 돈을 받아냈더라.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죠.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 근데 전혀 지금 고소할 생각이 없어. 고발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부당하게 내가 좀 어떻게 돈 좀 해보려고 카파르자 사진을 찍어놓고 고발 생각도 없으면서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 위법성이 있는 경우죠. 마찬가지 여기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협박해서 어떤 공포심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뭐 판다든가 산다든가. 그래서 여기가 단절돼 버렸다. 그래서 협박을 했어. 근데 그때 처음에는 좀 공포심을 느꼈어. 근데 가만히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쌍해. 좀 불쌍한 사람이야. 예?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법률행위 할 때는 측은지심에서 했어. 단절됩니다. 강박에는 취소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이거 강박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강박에서 의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제한할 정도,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제한할 정도.
협박을 해서 가령 너 안 되면 너희 뭐 가족을 해치겠다라든가 또는 뭐 너의 뭐 아이 뭐 어떤 그 동선을 다 얘기를 한다든가 또 부인의 어떤 뭐 동선을 다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뭐 잘못하면 뭐 위해를 가할 수가 있겠다. 이 인식이 이 여기에. 그런데 아예 박탈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 권총을 모리게 되고 또는 칼을 목에 대고 너 만약에 안 하면 뭐 하겠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건 의사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이건 여기에 해당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3자 사기 강박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1억에 판다는 청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됐더라는 얘기예요. 불일치한 목적이 뭐냐면, 불일치한 게 보니까 당사자, 이게 상대방이죠. 이자가 이렇게 해서 사기 강박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갑은 그냥 이걸 취소시켜서 실효시켜서 무로 만들어 버리면 돼. 이행 안 했던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를 해서 가져와 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이자인데 제3자, 당사자가 아닌 병이란 자가 이 갑을 협박을 해서 너 그 부동산을 을에게 누구에게 뭐 을에게 팔든 뭐 안 팔면 1억에 안 팔면 정당한 시가를 하더라도 안 팔면 너 뭐 어쩌 하겠다 위해를 가하겠다 해서 이렇게 팔게 됐다. 이게 뭐야?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에는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이자가 강박한 자가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입법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라는 게 이게서 협박을 당해서 사기를 당 기망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이게 있어야 돼. 여기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조에 돼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이런 요건만 갖춰 그냥 취소해버리면 이 당사자 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붕 떼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다가 뭐죠? 악이죠. 어떤 사실을 아는 것,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랬어요.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가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선의인데 뭐가? 여기도 거나죠, 거나. 오하요. 둘 중에 하나야.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병이 갑을 사기 강박을 해서 갑이 나하고 법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 수가 있겠죠. 모르는데 보통 이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데 이 장은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런 경우는 과실이 있는 거고.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선의 무과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갑을 보호하잖아요. 취소해서 여기와 똑같이 당사자 사기 강박과 똑같이 무로 돌려버릴 수 있고. 이럴 때는 이장이 너무 이거 무로 돌리면 이장이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을을 보호하고 있다. 취소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제3자 사기 강박이 문제입니다.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갑을 표의자를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악의 과실 상대방이 악이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인정한다.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이 있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상대가 있는 의사표시. 그런데 이제 상대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유언 같은 걸 어떻게 하겠냐. 상대방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지금 상대가 있는 경우고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또 상대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다. 제3자 사기 강박인 경우. 그래서 상대가 없는 게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제3자 보호 문제는 똑같습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했을 때. 당사자에는 똑같고 반환 인정이 되고 범위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제도와 사기 착오 아까 했었죠.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게 서명착오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기 강박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하자 담보 책임과의 관계 여기는 좀 달라요. 착오인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의사 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모른 거고 사기 강박인 경우에는 자기 잘못은 없는 거죠. 제3자가 한 거죠. 아니면 또 상대방이 한 거고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자 담보 책임과 같이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우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주의가 4개가 있어요. 이건 채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상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대 없는 경우는 표백주의가 원칙이겠죠. 표백주의. 뭐 발신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근데 상대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 2가지밖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 민법은 발신주의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도달주의.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돼요. 그래서 도달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도달은 요지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요지죠. 요지할 것까지는 없는데 상대방이 지배 영역에 도착된 걸 도달주의. 그럴 때는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발신주의는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고, 원칙. 도달주의 원칙이다. 도달 의미가 뭐냐?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도착된 것이다. 그런데 뭐 특수한 도달로서 뭐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모니터라든가 인터넷으로 보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경우는 야간에 도착되는 도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됐을 때, 요지하려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상대방 모니터에 도착됐을 때, 이때를 도달로 본다. 이제 도달주의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부도달, 또 연착,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당연히 표의자가 지겠죠. 도착해줘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발생된 어떤 문제들은 지책임이다, 그 말이야. 발신자. 그래서 부도달, 연착은 표의자가 진다. 그리고 이제 발송 후에 사망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도달주의니까, 자, 1월 1일 날 발송해서 1월 5일 날 도착이 예상이 되는데, 1월 4일 날 죽어버렸어, 갑이. 발송 환자가.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효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라든가,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가령 과거의 금지산자, 지금은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또는 뭐, 한정치산, 과거의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냐.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중간에. 이럴 때도 효과가 그대로. 왜냐하면 발송할 때만 멀쩡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죽어도 효과 발생을 합니다. 죽어도. 꼭 기억하세요. 죽으면 안 돼. 뭐 없어져 버리는데 아니에요. 그대로 효과 발생합니다. 죽어도 효과 발생한다. 물론 이제 여기야 뭐 개성이 중시되는 뭐 고용계약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다면 아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산행위, 어떤 개성이 중요시 안 된 어떤 재산행위에 있어서는 그대로 죽어도 또는 능력을 상실해도 효력 발생한다. 도달주의 효력, 입증 책임, 당연히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겠죠. 도달 개념 했었고,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수령 능력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효과 발생한다. 도달 후에, 발송 후에 도달 전에 어떤 상황이 변동돼도 효과 발생한다. 다음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제 발송을 해야 우리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발송을 해야, 도달이 돼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누군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뭐 대부분 뭐 어떤 상속인이 상속인이 누군 줄 잘 모른다든가, 상속인이 누군지 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표의자의 과실 없이. 지 잘못이면 안 되겠죠. 과실 없이 할 때는 방법이 없죠. 이럴 때 인정되는 게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 사무관 등은 법원 게시판 앞에 게시를 합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금 발송했다. 공시송달했다. 누구누구는 알아라. 그리고 2주 지나면 효과 발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엄격하죠. 과실 없이 몰라야 돼요. 지자문을 모르는데 이걸 공시송달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법원 게시판만 보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요건이 엄격하다. 물론 내국에 있는 경우는 2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실력 점검하기를 잠깐 보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제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틀렸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뭐예요? 비진표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유효라 그랬어요. 우리는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이. 여기 나머지는 읽을 것도 없어 시험에서는. 딱 이게 틀렸다 그러면 바로 다르면 넘어가야 돼.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 풀 때는 다 끝까지 다 해봐야 되겠죠. 선의 제3자의 이건 후보는 맞죠. 선의제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 3번 허위표시는 당사자 이외에는 언제나 무효지만. 틀렸죠? 당사자 간의 효과와 제3자에게는 나눠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상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벌써 틀렸다. 선의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 무과실까지 요구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과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주의표시에서 당사자 간의 효과에 있어서 무효가 될 때 악이나 또는 과실 유효가 되는 선의 무과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3자에서는 선의만 됐지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5번 상대방을 오인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는 항상 위법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위법성이 때로는 사회관념상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게 자기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소히 협박을 한다든가 고발할 의도가 있어요. 근데 고발할 의도도 전혀 없이 고발하겠다면 그건 위법성이 있습니다. 인정 안 돼요. 그런데 또 세일즈먼 스토리라고 상인들이 자기 상품에 과대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 무효로 만들면 취소를 만들면 거래계가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틀렸다. 항상 틀렸다. 그로 인한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된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